복지강국 노르웨이의 간호사였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어느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쉽진 않지만 저는 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복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일부라는 사실이 꽤 뿌듯했죠. 간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시스템을 믿었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저 절차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제 가족에게까지 일이 닥치기 전까진 말이죠.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가슴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심각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접수 데스크에선 차분하게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의사가 곧 봐주실 거예요. 급한 환자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분명 심상치 않았고 가슴을 움켜쥔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거든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온 건데 여전히 대기라니. 마음이 무너졌죠. 결국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아버지는 진료를 받았고 MRI도 찍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 근처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지만 아직은 약물로 관리 가능한 상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입원은 권유하지 않더군요. 약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그 진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어요. 몇 번을 되짚어봐도 그날 병원에서 받은 대응은 너무 느리고 형식적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은 이 시스템, 과연 환자에게 진심이 담긴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진 시스템의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에선 원래 그런 줄 알았죠. 의료는 빠를 수 없다고, 자원은 한정돼 있다고 스스로 납득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 나 한국 한번 가보고 싶구나. 처음엔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기도 했고 아버지 건강 상태도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병원 안 풍경까지. 그래서 결국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요. 혹시라도 불안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은 됐지만 마지막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꽤 놀라신 눈치였죠. 한국? 거기 지금도 전쟁 중 아니냐? 이 말이 아버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은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또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구나. 낯선 언어, 낯선 음식, 그리고 내 건강. 그 마지막 말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여행 도중 아버지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낯선 나라에서 병원 시스템도 모르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행 기간은 일주일. 무리한 일정은 절대 잡지 않았고 하루에 한 곳 정도만 들르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꼭 종합병원 근처로 잡았습니다. 결국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대형 호텔로 정했어요. 주변에 유명한 병원도 있고 지하철 접근성도 좋아서 혹시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경유가 가장 짧은 노선을 골랐습니다. 직항은 없었기에 프랑스를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선택했죠.
아버지께는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좌석도 일부러 넓은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의료용 쿠션도 챙겼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니 아버지께서도 살짝 마음을 푸시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면 가볼 만도 하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슬로 공항에서 출발해 파리에서 경유,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정. 아버지는 출국장에서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 여행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닐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현대적인 나라예요. 직접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책자도 챙겨 읽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로만 접했던 나라였지만 의료기술과 도시 인프라, 대중교통 등 여러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자료들이 많았죠. 저는 그걸 보며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괜찮은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3시간 가까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부녀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행기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 때쯤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곳. 바로 한국 인천공항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다름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이었지만 공항 내부는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더운 나라라고 해서 후텁지근할 줄 알았는데 모든 공간이 정돈돼 있었고 습한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주한 공항 내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세련된 디자인, 셀프 체크인 기계가 줄지어 서 있었고 스마트한 보안 검색 시스템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맞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여기 최첨단 기술 국가예요.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공공 시스템도 완전 디지털화돼 있다니까요. 특히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에 물기 하나 없고 청소 중이라는 안내판도 전자패널로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 섬세함은 제가 일하는 노르웨이 병원 화장실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수화물을 찾고 안내 데스크에서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도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직원은 영어가 능숙했고 자세한 지도를 프린트해서 보여주며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어떤 교통수단이 편한지도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이 없으셨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난 내가 겁없이 여기까지 오자고 했을 때 좀 무모하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 보니 나보다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환대와 질서, 그리고 시스템의 완성도가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호텔은 시청 근처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는데도 차량 흐름이 정돈돼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해서도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고 체크인도 빠르게 진행됐죠. 로비는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고 객실은 청결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 참 조용하고 단정하다. 내가 상상하던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네. 저는 그 말에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한 우리는 다음 날 오전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걷는데 무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만 돌아보기로 했죠. 서울시청 앞 공원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푸른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아버지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안내숨이 갑자기.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숙이며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곧바로 아버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119 누구든지.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한 남성이 달려와 신고했어요. 곧 올 겁니다라고 말하더니 정확히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버지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이기에 어느 정도 응급 대응은 가능했지만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손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단 4분.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비켜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이리 빨리 내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구급대원은 빠르고 침착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 후 곧장 들것에 눕혀 차량에 태웠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타려 하자 대원이 말했습니다. 앞 좌석으로 타세요. 저희가 뒷자리에서 상태 지켜볼게요. 그 말이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구급차가 움직이는 그 순간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내달리는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경찰차가 함께 달려 앞을 열어주고 일반 차량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는 그 질서와 배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었어요.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태운 구급차가 이토록 우선시되고 이토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직접 보는 건요. 병원 도착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응급실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검사 장비가 움직이고 아버지는 곧장 심전도와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받게 되었죠. 그걸 지켜보며 저는 이 나라의 응급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다는 걸 넘어서 진심이 실려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단지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다루는 일로 생각한다는 걸요. 아버지는 여전히 힘들어하셨지만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의료진들의 태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만약 이 일이 노르웨이에서 벌어졌다면 지금쯤 아버지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 둘은 어쩌면 가장 안전한 손길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응급실 안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 그리고 1명의 통역 담당 직원이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빠르게 의료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손만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끼어드는 건 방해가 될 뿐이었거든요. 심전도 결과가 곧장 나왔고 담당 의사는 통역 직원과 함께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심장 쪽 2개의 주요 혈관이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개의 혈관이 막혔다고. 저는 얼마 전 노르웨이 병원에서 받은 MRI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었죠. 조금 좁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약물로 조절해봅시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비슷한 검사를 했고 같은 증상을 호소했던 아버지였는데 왜 이곳과 저곳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까? 누구의 판단이 더 정확한 건지, 어느 쪽이 아버지를 진짜 살리려 했던 건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제게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술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이미 혈액순환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술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곧장 심혈관 센터로 이송되었고 저는 대기실 한쪽에 앉아 2손을 모은 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받은 대응이 정말 최선이었던 걸까? 아버지는 그때 이미 위험한 상태였던 건 아닐까? 그냥 약만 처방하고 돌려보낸 그 진단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건 아닐까? 의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좌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매뉴얼을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아버지를 구하고 있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력과 속도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시술은 3시간 만에 끝났고 담당 의사가 다시 제게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혈관 2곳 모두 스텐트 삽입했고 나머지도 조심스럽게 관리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는 병원에 머무르시면서 회복 상태를 보죠.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로만 끝났던 걸까?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숫자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진짜 시스템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나올 때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고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네,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이틀 정도 머무르셨고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드시고 간호사들이 물어볼 때마다 유쾌하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셨죠. 저는 병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아버지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잃게 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고 계시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시로 병실에 들러 경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핵심은 정확히 짚어주셨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의료진이 단 한 번도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해하거나 거리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먼저 설명해주고 혹시 모를 언어 장벽까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한 간호사가 작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A사 절반 크기의 종이에는 손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분은 시술 후 당분간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산책은 가능하되 긴 계단, 급경사는 피해주세요. 서울 시내 중 환자분께 부담이 적은 장소 목록을 아래에 안내해드립니다. 그 아래엔 공원, 미술관, 한적한 전통 마을 같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장소까지 가는 교통편도 정리돼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손글씨 하나 몇 줄의 안내였을 뿐인데 거기엔 저희 부녀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다르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종이에 적힌 장소 중 한 곳을 천천히 다녀왔습니다. 크지 않은 한옥마을이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천천히 걷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시더군요. 살아서 다행이구나.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서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고집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서 있는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도로 위의 차량들.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진짜 얼굴 같았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저는 예전과 똑같은 병원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젠 환자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진짜 배운 건 의료기술이나 응급체계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저와 아버지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믿었던 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4분 만에 달려온 구급차, 밤늦도록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손글씨 안내문 한 장.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진짜 따뜻함이 그리우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